학교 문법 이론 가르치는 식으로 가르치는 정확한... 거는 다 포기한다. 네. 처음에 10쪽도 안 가서. 이론적으로 이거를 못하는 사람들이 들었을 때는 정말 체계적이야, 짜임새 있고 이렇게 느껴지는데, 실제로 사람들한테 이거를 해봐 하면은 다 포기하잖아요. 그래 놓고서 뭐라고 하죠? 아, 난 의지가 부족했나? 대치동 내부고발자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이제 언어를 가리키니까 언어학의 대가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유튜브 영상을 기반으로 이제 말씀을 드릴 건데요. 네. 언어학을 전공한 사람이라면은 다 알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노엄 첨스키라는 분이신데, 언어학계의 아인슈타인이라고 보시면 돼요. 생각하시면 돼요. 제일 유명해요. 그렇죠. 모르는 사람이 없다. 연세가 많으세요. 1928년생이세요. 네네. 곧 이제 100세가 되실 거예요. 근데 아직도 강연도 하시고 연구도 하시고 네네네. 굉장히 정정하십니다. 네네. 대단하다. 네. 이런 거 참 배울만하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분이고, 또 다른 분은 스티븐 크래션이라는 분이신데, 이분도 나이가 꽤 되세요. 41년생이네요. 41년생인데 말하는 걸 들어보면은 기력이 넘치신다. 저희 준비하면서 이제 네. 말씀만 들었는데 네. 얼굴을 따시 보니까 오, 이게 매칭이 안 돼요. 이런 분들이 학자구나. 평생 그냥 계속 연구하고 머리 쓰고 이러니까 80대인데 혹은 90대인데도 명료하게 의사를 전달할 수가 있구나. 평소에 생각들을 많이 하시다 보니까 기능 저하가 적게 오고 총명하신 거예요. 나이가 돼도. 정말 본받고 싶은 분들인데요. 이분들의 이론을 어느 정도는 소개해드리고, 우리가 언어할 때 베이스로 갖고 있는 지식으로 삼으면 좋을 것 같아갖고 네네. 소개를 해드리는 거예요. 네네. 이분들이 만났어요. 이 언어학의 대가라는 네네. 두 분들이 만났는데, 첨스키는 좀 유명한 게, 언어를 사람들이 배우는 능력은 타고나게 갖추고 있다. 생물학적으로. 이런 거가 이제 주된 이론 네네. 중에 하나죠. 이분이 이제 중시하는 게 뭐냐면은, 언어 습득은 자연스럽게 이루어진다. Generative Grammar 이렇게 네네. 붙이셨거든요. 예. 이게 뭐랑 비슷하냐면 Generative AI. 요즘에 AI가 만들어진 게 옛날 AI랑 달라서 스스로 이제 만들 수 있는 거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이제 문법도 스스로 만들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네. 스키너처럼 네. 훈련을 받아가지고 문법이 밖에서 이제 안으로 들어오는 게 아니라 타고난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일정 부분 만들어낼 수 있다 문법을.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는 거죠. Universal Grammar라는 게 있다 해갖고, 그쵸. 보편적으로 이제 통용되는 문법이 있다. 네. 이게 타고났다. 그렇기 네. 때문에 언어를 배울 수 있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인데, 연구를 많이 하셔가지고 언어들마다 문법의 특성 중에 공통점이 많다는 거를 연구를 많이 하셨죠. 네. 단점은 뭐냐? 그래서 Universal Grammar가 뭔데요? 물어보면은 그건 우리가 아직 몰라요. 이렇게 답을 하시는 거예요. 네. 이게 이제 실은 언어학의 한계다. 이분이 언어학 쪽에서는 가장 많이 알고 계시는 분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90이 넘으셨고 연구를 평생 하셨고, 근데도 아직까지 우리가 알고 있는 거는 제한적이다. 우리가 뭐 영어를 잘하고 싶을 때 분명하게 만들고 싶잖아요. 배우는 과정이나 규칙이나 이런 거. 근데 이 사람이 말하시는 게 뭐냐면은 그렇게 못한다. 세계에서 제일 똑똑한 사람이 하는 말이 이거예요. 모든 게 분명하고 쉽지만 그게 안 된다. 이게 언어의 특징이다. 이거 우리가 이제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요거를 좀 듣고 있으면은 이거 어떻게 배우라는 거야? 노엄 촘스키처럼 훌륭한 분이 아닌데 우리는 어떻게 시작하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네. 규칙이 있다고 하시는데 규칙은 모른다고 하시니까 그러니까 이건 뭐 어떻게 하지? 뭐 어떻게 하라는 거야? 네. 이분이 얘기하는 게 그냥 그 상황에 몰입하면 된다. Immersion이라고 하잖아요. 그 상황에 몰입하면은 자연스럽게 배우는 건데, 내가 뭘 배운지를 모르지만 나는 구사를 할 수 있다. 내재된 기능이 있으니까, 네. 내재된 능력이 있으니까 네. 상황에 처해지면은 자연스럽게 배운다. 그렇게 얘기를 들으니까 좀 마음이 따뜻해지긴 하네요. 어디 가서 상황대로 말 많이 하고 막 책 많이 읽고 하면은 다 배운다 이거잖아요. 그래서 이분이 얘기하시는 게, 이탈리아에 상당 기간 동안 살아야 됐을 때가 있었대요. 네네. 뭐 몇십 년 전에. 와이프도 언어학자거든요. 그래요? 데리고 이제 가서, 자식들도 데리고 가서 네. 이탈리아를 배우려고 했다. 본인이랑 와이프는 이탈리아를 공부했는데 잘 못했다. 근데 이제 자식은 좀 가기 싫어했대요. 아무튼 데려갔는데 학교를 보냈더니 몇 달 만에 이탈리아어로 전화를 받더라, 얘가. 자기는 못하는데. 이게 극명한 예다. 언어 습득의 예가 이거다. 규칙을 통해서 아무리 배우려고 해도 이거를 습득하는 거는 힘들다. 그냥 상황에 처하면 잘하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래서 거예요. 이제 촘스키 분이 이제 생각하는 거는 자기는 퉁당 빠져들어가지고 언어를 배울 기회가 좀 적었다고 생각하실 거예요. 근데 애는 학교에 보내버렸으니까 네네. 다 언어고 친구고 다 사귀어야 되고 이런 상황에서 그냥 수영을 하면서 그냥 배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말씀하시는 거 들어보면은 언어학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은 깊이가 너무 깊어가지고 이야기가 조금 어렵고
오히려 정치, 사회적인 문제 얘기할 때는 명백하게 얘기하시죠. 사람들은 다 이제 정치나 사회적인 현상에 대해서 명확히 말씀하시는 걸 많이 듣거나 많이 읽으셨을 거예요. 언어학 활동을 한동안 뜸하시고 그 정치나 뭐 전쟁 관련된 의사 이런 거를 많이 표현하셨던 거예요. 네네. 언어학은 지난 세기 주로 많이 하셨고 80년대까지 정도 많이 연구하셨던 걸로 알아요. 이런 거를 우리가 쫌스키로부터 배울 수 있는 거다 생각하고 다른 분 한 분이 이분이 지금 80대실 거예요. 근데 엄청 쌩쌩하세요. 말씀만 들어보면은 알 수가 없어요. 몇 살인지. 스티븐 요브는 강조하시는 게 뭐죠? 책을 많이 읽어야 돼요. 책을 읽으면은 뭐 말하는 데도 도움되고 쓰는 데도 도움되고 생각에 큰 도움이 된다. 이게 이분이 굉장히 강조하시는 거예요. 말을 못하는 사람한테 가서 말해! 하면은 뭘 말해요? 어떻게 해야죠? 이렇게 반응하게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말하는 것도 실은 읽는 거에 기반해서 말하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주된 분야가 Second Language세요. 쫌스키랑 이제 주력으로 하는 분야가 좀 다른데 요분은 외국어 습득 바이링구얼리즘, 뭐 이중언어 이런 거를 중점적으로 연구하시는 분인데 외국어도 배울 때 책 읽는 게 가장 좋다. 이분이 말씀하시는 것 중에 굉장히 좋은 메시지가 뭐냐면은 터플 같은 거 점수 잘 나오는 애들을 보면은 터플만 문제집으로 주구장창 공부하는 애들이 아니라 쉬운 책을 많이 읽은 애들이 터플 점수가 잘 나온다. 연구의 결과예요. 데이터를 가지고 통계적인 결과를 내서 말씀을 하시는 거죠. 요거에 대해서 우리가 굉장히 배울 게 많다. 또 말씀하시는 게 그래머랑 파닉스에 대해서 의사를 이제 분명하게 밝히시는데 예를 들어서 3인칭 단수 주어일 때는 동사 S 붙인다. 이런 규칙을 적용하는 게 이론 설명 들어서 되는 게 절대 아니다. 말씀하시는 거죠. 요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명확하게 동의하는 바예요. 쉽게 말씀을 드리면은 S를 붙일지 안 붙일지를 생각하고 하면 돼요. 그런데 언어를 구사하거나 글을 쓰거나 말을 하거나 할 때는 목적이 있어요. 자기 의견이나 의사를 전달하는 그 생각을 하고 있는 거지 아니면 그 상황을 보거나 상대의 대화를 듣거나 메시지 받는 게 중요한 거지 문법을 만들려고 생각하지 않잖아요. 그거 생각하고 있으면 대화 주제 딴 거로 붙어 있어요. 무슨 얘기인지 듣지도 못하고 말도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S 붙이고 안 붙이고 이거는 틀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규칙을 정말 잘 알고 있어도 그거에 집중하기 어려우니까. 명강사의 설명을 통해서 이거를 습득하려고 하는 시도 자체가 부질없다. 뭐 이론을 아는 거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그래머 교육을 아예 부정하는 분이 아니세요. 그거에만 100% 의존하면은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죠. 그리고 실질적으로 사람들이 문법을 정확히 구사하는 것은 이론을 공부해가지고는 되지가 않고 여러 가지 책을 읽거나 많이 들어서 반복적인 훈련을 통해서 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저도 똑같이 생각하고 있어요. 저도 동감합니다. 그리고 이제 파닉스 이런 것도 파닉스 교재 단계별로 체계적으로 다 있잖아요. 이분이 말씀하시는 게 그것도 실용적으로 적용이 안 될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특히나 영어는 안 돼요. 예외가 너무 많으니까 파닉스도 아예 의미가 없다 이런 것까지는 아닐 수 있는데 처음에 대략적으로 K는 크 이런 발음이구나 요 정도 아는 거 됐으면은 그 다음에는 실은 많이 읽고 듣고 써보고 이런 식으로 훈련을 통해서 습득하는 거지 파닉스 규칙을 안다고 해서 실제로 잘 이게 발음하게 되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이제 교육의 실은 특징이 전 이거라고 봐요. 너무 분명한 걸 좋아해요. 그래머도 그렇고 파닉스도 그렇고 완벽하게 이론을 배우면은 습득을 하게 될 줄 아는 거예요. 그런 일은 일어날까요? 안 일어나요. 현장에서 수업을 하다 보면은 그런 게 없어요. 안 보여요 아예. 실제로 일어나지 않아요. 스티븐 크레슨 이분이 비판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패턴식으로 익혀갖고 뭐 드릴 훈련해갖고 이거 익히게 하는 거 있잖아요. 뭐 요새 이런 게 교재가 유행이에요. 말하기나 쓰기나 마찬가지인데 한국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은 완전히 뭐 공식화해갖고 요것만 하면 된다 이렇게 하는 걸 좋아하는데 이런 교재들로 공부하면은 이분이 말씀하시는 게 5쪽 보면은 포기한다. 이분은 제가 이제 접근하는 방법이랑 비슷할 것 같아요. 도서관에 가가지고 이 책을 보는 거예요. 문법책 봐가지고 사람들이 얼만큼 읽었는지 뭐 지문이라든가 손에 나오는 유분 같은 걸 분석해가지고 일반적으로 몇 페이지까지 읽었나 했더니 평균적으로 첫 5페이지 읽고 끝난다는 거예요. 학교 문법 이론 가르치는 식으로 가르치는 정확한... 거는 다 포기한다. 처음에 10쪽도 안 가서 이거를 통계적 실험적으로 이제 검증을 하신 거잖아요. 지속 가능성이 이래서 중요한 거잖아요. 저희가 계속 얘기하는 게 이론적으로 이거를 못하는 사람들이 들었을 때는 정말 체계적이야, 짜임새 있고 이렇게 느껴지는데 실제로 사람들한테 이거를 해봐 하면은 다 포기하잖아요. 그래 놓고서 뭐라고 하죠?
아, 난 의지가 부족했나? 이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그게 통계적으로 절대 다수에 속하는 사람들이다. 일반적인 사람들이 구현할 수 있는 방법을 권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교재도 그런 식으로 만들어야 되고 가르치는 것도 그렇게 해야 되는데 겉보기에만 귀에 쏙쏙 들어오는 식으로 체계적으로 보이는 거를 자꾸 교재를 만들고 그렇게 하라고 하는 거예요. 말하기나 쓰기나 요 패턴만 익히면 말할 수 있습니다. 요 패턴만 익히면 쓸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갖고 주입시키려고 하는데 이거는 실현 가능성이 떨어진다. 영어를 많이 해보지 않으신 분들한테는 맞는 말 같거든요. 이게 함정인 것 같아요. 저는 경험상 이제 공부를 좀 잘 해야 되고 그럴 필요성을 느끼고 공부를 잘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처음에 국어 문법을 배우는데 느낌이 왔어요. 이거를 배운다고 해서 문법대로 못할 것 같은데. 그래서 시험 문제 나올 걸 예상해서 시험 문제 나오는 건 공부하고 실용적인 가치 있다고는 그때도 생각을 안 했어요. 이게 복잡하기 때문에 문제를 다 못 내요. 어렵게. 영어도 그렇잖아요. 아주 지엽적이고 어려운 거는 고등학교 때 많이 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필요한 것만 정리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실제로 글을 쓰거나 이렇게 할 때는 그거 생각 안 하고 그냥 쓰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아이들이 이런 걸 알아야 되는데 지도할 때는 그렇게 지도 안 해요. 마치 정확한 규칙을 한두 번 공부하면 이걸 할 수 있을 것처럼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아이들이 좌절감이 오는 거예요. 이런 걸 믿으면. 진짜 좌절감이 전 왔어요. 무슨 예전에. 이게 좌절감 생성기도 아니고 네. 이거는 좀 좋지는 않아요. 구현이 안 된다. 패턴 이런 식으로 알려주고 그거를 이제 받아들이면 잘 될 수 있다고 하는 거는 도움이 안 되진 않는데 그거는 굉장히 불안전하고 구현할 수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퍼센티지가 낮은 그런 방법이다.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전체 교육의 한 10% 유용이 있어요. 10분의 1 정도는 요거 가져가면 도움이 되고 나머지 대부분은 책을 읽거나 말을 하고 자연스럽게 실용적으로 배워야 된다. 또 사람들이 많이 걱정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아이들이 그냥 자연 상태에서 글을 읽으라 하면은 소설 중심으로 읽잖아요. 재밌으니까. 근데 이제 학부모님들이 대체로 걱정하시는 거는 앞으로 이제 커서 보게 될 시험은 비문학적인 넌픽션에 해당하는 지문으로 시험을 보게 될 텐데 소설만 읽어갖고 그런 능력이 신장이 될까? 네. 이거를 걱정하시잖아요. 요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죠? 이분들이? 소설만 읽어도 충분하다. 예시로 드는 건 뭐예요? 해리포터. 재밌다고 여기는 학생들 많잖아요. 네네. 그것만 읽어도 학업적으로 쓰게 되는 영어도 거의 다 커버가 가능하다. 이런 말씀 하시는 거예요. 걱정하실 필요 없다. 애들 맨날 소설만 읽는다고 딴 거 이렇게 들이미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저는 어떻게 접근을 하냐면은 아이가 영어가 됐든 한글이 됐든 글을 열심히 읽어요. 이야기 책을. 좋다. 그게 얼마나 소중한 시간이고 그 시간에 이제 이 영어 배우고 한글 배우고 얼마나 많이 배웁니까. 스스로 읽을 수 있는데 이야기 책을 읽는다고 너무 좋은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필요하면은 비문학을 읽게 되죠. 순서가 그렇게 돼야 돼요. 이야기 책을 많이 읽고 나서 그 다음에 비문학을 좀 읽을 수 있는 거지. 이야기 책을 여태까지 많이 안 읽었어. 근데 비문학을 읽어요? 들어오지가 않아요. 능력치가 키워지지가 않은 거예요. 좋은 예제로는 오바마. 다면적인데 오바마 하면은 말이 엄청납니다. 부통령이시던 바이든께서 대통령 됐는데 두 분이 말씀하시는 걸 들어보면은 어떻게 이렇게 차이가 나나. 물론 한 분은 나이가 굉장히 많고 오바마 대통령은 젊으니까 어떻게 해서 이 사람이 그렇게 말을 잘했나, 뭐 말하는 훈련을 받았나, 디베이팅 이런 걸 많이 했나, 그런 게 아니고 이 말할 수 있는 힘은 어디서 온다. 여태까지 읽었던 문학 작품에서 왔어요. 도스토옙스키, 톨스토이, 보물섬. 보물섬을 10번인가 읽었어요. 제일 좋아하는 책 중에 하나예요. 어렸을 때 막 책 쌓아놓고 읽은 거예요. 근데 다 이야기 책이에요. 이야기 책의 구성이나 거기 있는 언어를 접해서 그것을 바탕으로 나중에 뭐 공부도 하고 했지만 그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오바마 책을 읽어보면 그렇게 써 있어요. 이것이 나의 공부에 관한 기초를 만들어준 책들이다. 전 너무나 공감해요. 점수를 높이려고만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영어 실력은 별로 높일 생각이 없고 점수만 높이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분들이 지금 이러한 이야기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촨스키나 뭐 크래슌이나 둘 다 공감하는 게 knowledge라는 게 있는데 뭐 implicit knowledge가 있고 explicit knowledge가 있는데 implicit은 설명이 안 되는 지식이라는 거예요. explicit knowledge는 설명이 가능한 지식인데 학습을 통해서 공부하듯이 배우는 거를 통해서 전달할 수 있는 거는 다 explicit knowledge예요. 근데 이분들이 한결같이 얘기하는 거는 언어 습득에 있어서 중요한 게 뭐냐? 다 implicit knowledge가 훨씬 크다. 이게 바로 많은 사람들이 빠지는 함정이에요. implicit knowledge는 설명이 안 돼요. 그러니까 implicit이거든요. 근데 이거를 다 불명한 걸 좋아하니까 분명하게 얘기해보라고. 책 읽으면 뭐가 좋아지는데요? 말해봐요? 하면은 아무도 못해요. 세계에서 제일 언어학적 지식이 많은 노엄 첨스키도 못해요. 그걸 말을 못한다고 실체가 없다고 생각하면은 그 함정에 빠지는 거예요. 그렇죠. 설명만 통해서 실력 향상이 가능하다고
생각하게 되는 분들이 빠지는 함정이 다 거기 있다. implicit 간접적인 것을 쌓아놓고 그 다음에 이제 명확하게 떨어진 거 위에다가 꽂아 넣을 수 있는 거지 밑에다가 정확한 걸 깔아가지고는 이 성이 무너진다니까요. 굉장히 많이 쌓아줘야 돼요. 이야기책 같은 거 많이 읽어가지고 많이 쌓아놓고 그 위에 딱 얹어놓으면은 균형이 잡히고 탄탄하죠. 그래서 이게 굉장히 많이 필요하다. 자연스러운 용어가. explicit knowledge 중에 대표적인 게 구문학습이에요. 구문학습이 문장 패턴 같은 거 파악해갖고 패턴이 이렇게 쓰였으니까 이렇게 배워라 하는 건데 요게 짜임새가 굉장히 있어 보이고 체계적인 건 맞아요. 근데 요거의 단점은 뭐예요? 자연스럽지 않기 때문에 아예 처음부터 이 구문학습 패턴으로만 영어를 익혀서 잘 되는 경우는 거의 볼 수가 없어요. 이거는 이미 implicit knowledge가 많이 깔려있는 사람들한테는 도움이 꽤 돼요. 근데 이게 안 돼 있는 사람들한테 처음부터 구문학습 이거 체계적인 거라고 들이밀면은 요거는 안 된다. 이게 어떻게 느끼냐면은 네. 책도 많이 읽었어요. 영어 좀 하는데 구문을 하면은 재밌어요. 이렇게도 글을 쓰고 이렇게 이 뜻이 연결되고 문장이 멋있고 재밌다. 이런 걸 느껴요. 한두 번은 느끼게 돼요. 근데 책을 많이 안 읽고 영어 실력이 좀 없는데 구문을 읽으면 이게 뭐야. 해석을 봐도 모르겠고 뭐 이게 어떻게 연결돼 있다는 거야. 싫어져요. 그러니까 이게 힘든 거죠. 이런 거를 생각을 하시고 부모님들도 아이를 지도하시고 이론적 배경이 이렇게 있구나. 학생들도 요거를 알고 이분들이 평생 거쳐서 검증한 거거든요. 이거를 알고서 언어학습의 방향을 설계하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전 드리고 싶습니다. 이분들이 유명하신 분이고 평생 연구하신 분인데 살펴보면은 또 메시지 자체는 저희가 이해할 수 있는 게 많아요. 실제로 아이들 교육, 지도에 이렇게 이용할 수 있는 게 많다. 그런 부분 오늘 좀 정리해드렸다. 유튜브 링크를 걸어 놓을 건데요. 대표적인 게 하나 있는데 차움스키께서 1시간 정도 지나시고 힘드시잖아요. 나가셨어요. 그렇죠. 원래 그렇죠. 쉬실 시간이 되신 거죠. 네,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뭐 한 3-4편인가 이렇게 있는 건데 그 링크를 남겨놓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편은 이 정도까지 할까요? 네. 감사합니다.